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오늘 아침 조간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그리고 그 옆에 기사가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전쟁 다시 제조업이다. 코로나19 여파 전 세계 경제에 미쳤죠. 각국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죠. 내용 보시면요. 세계 제조업 주력 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제조업 고통지수가 3년째 최악이다. 고통지수는요. 법인세 수준과 최저임금 등 이런 걸 합친 통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에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무언가 부활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제언을 하고 있고요. 뭐 그 내용들을 따라서 향후 제조업 부활 이게 필요하지 않는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조업과 좀 관련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5월 고용 동향이 나왔는데요. 실업자가 127만 명, 21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요즘에요. 최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최대가 나오는 통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취업자 작년보다 39만 명이 줄었고요. 실업률은 0.5%포인트가 올라 4.5%를 기록했답니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률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정부 김여정의 비난 담화 압박에 대북전단 단체 2곳 고발 이렇게 어제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김여정이 담화에서 지목한 탈북민 단체를 겨냥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첫 적용. 통일 노력 저해다. 법인 취소 절차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위해 고육책을 꺼내 들었는데 왜 말이 달라진 것인가?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아래쪽에 있는데요. 먼저 사진 좀 봐주시죠. 요즘요. 낮 기온, 최고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어섭니다. 그냥 길에서 다니기도 참 힘든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서울 강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의 모습입니다. 너무 더우니까 몸속에 지금 바람을 놓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최고기온 더위 속에 이 방호복이요. 이게 제대로 뭐가 통하겠습니까? 통하면 방호복이 아니죠. 그럼 그 안은요. 그냥 옷 자체가 사우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코로나와 싸우는데 더위에 쓰러지고 있다. 의료진 폭염에 방치돼 잇단 탈진. 정부 뒤늦게 예산 지원하겠다. 뭐 정부로서도 이런 날씨까지 예상을 하진 못했겠죠. 그러나 좀 빨리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입니다. 기사가 뭐 사진과 함께 이쪽에 있는데요. 기사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태일, 이한열 민주 부모들 훈장 받았습니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60항쟁 기념식이 어제 있었어요. 박종철 부친 등 12명 민주화 운동 첫 포상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민주주의 향한 길은 중단할 수 없다. 이런 얘기로 어제 기념식에서 밝혔습니다. 전태일, 이한열.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오기까지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으로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정한 장한대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6월 11일 4가지 키워드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달라진 해석. 정확하게는 유권 해석이 달라졌어요. 대북 전단.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보냈죠. 그 전단의 그 풍선에 실려서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 예의가 없었는데 불법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17초의 침묵. 이낙연 전 총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자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타만 나면 질문하는데 17초 동안 말을 못하고 뭔가 고민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부모 징계권입니다. 요즘에 아동학대 큰 논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법상, 민법상 부모 징계권이 보장이 되는데 이게 너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서 뭔가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어디에 쓰셨나요? 재난지원금 얘기입니다. 중간 통계가 나왔는데 어디에 많이 쓰셨는지, 그리고 갑자기 이 매출이 늘은 곳은 어딘지, 뭐 이런 통계도 좀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북한 그리고 대북 전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통일부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여러 가지 좀 고민과 생각, 그리고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김여정 경고장 담아 6일 만에 정부 대북 전단 단체 강력 제재에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 2곳 고발, 그리고 법인 취소에 착수한 겁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설명이 돼 있어요. 김여정 담화 당일엔 대북 전단 보내는 거 이거 어떻게 막거나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며칠 지났죠? 그러자 해석이 바뀝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이거 위반된 거다. 유권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통일부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보죠. 왜 달라졌는가 해석이.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사정 변경이 있어서 해석을 바꿨다고 합니다. 사정 변경이요. 그리고 판문점 선언 합의 위반도 적용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판문점 선언, 이게 과연 어떤 법적인 지위에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또 지적도 나옵니다. 여당 전단 살포된 징역 벌금형, 이런 법안 내겠다고 지금 계속 밝히고 있죠. 자, 맨 밑에는 이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지적이죠.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말 바꾼 통일부, 지난 4일에는 전단 살포 처벌할 법 마땅치가 않다. 그러나 엿새 뒤는 가능하다. 처벌할 법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찾아냈다기보다는 해석을 다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유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어제 통일부의 설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야당의 반응도 있습니다.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통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호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 파기 협박에는 아무 말 못했던, 그리고 쩔쩔맸던 정부가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호통이 있은 지 4시간여 만에 법을 만들겠다 하고 6일 만에 우리 국민을 처벌하려는 명을 받드는 일명 수명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인지요. 자, 통일부는 사정 변경이 있었다라는 설명, 그리고 야당에서는 수명, 그러니까 명을 받들었다, 그런 패스트트랙이다,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통일부의 이제 해석이, 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적용을 하겠다, 막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통일부가 처음에는 김여정이
대북 비라 물자에 대해서 크게 경고하는 걸 냈잖아요. 통일부에서는 제재하는 방법이 없다.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 바꿔가지고 뭐 고발하고 법인 취소한다고 냈어요. 예. 근데 그 논리가 좀 설명이 없었죠. 어제 기자회견도 안 하고 그냥 발표만 하고 쑥 들어갔잖아요. 한 1분 발표하고 쑥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표현의 자유에 좀 어긋나는 통일부 조치 아니냐. 예.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북한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막은 거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지만 그것도 서로 매매하고 돈을 받고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풍선이나 뭐 드론에 띄워서 하는 건데 그걸 예. 뭐 주고받고 매매한 거라고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는 게 전단지 그리고 그렇죠. 뭐 USB 영상에 담긴 네. USB나 사진 담긴 USB 그리고 이 페트병에 쌀이 담겨 있죠. 이런 걸 보내거든요. 그렇죠. 뭐 그걸 영리로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어떻게 보면 탄압받고 있는 독재 정권에 신음하고 있는 예. 북한 주민들한테 표현의 자유를 예. 통해서 그걸 보내는 건데 그걸 입장을 바꿔서 저렇게 강경책을 내는 게 옳으냐. 그리고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는데 판문점 선언이 예.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작년에 합의했던 게 예. 국내 법까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양국 정상 간의 합의인데 그걸 국내 법으로 옮겨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통일부의 입장은 이해가 가요. 예. 뭐 북한이 저렇게 크게 반발을 하고 예. 남북 관계가 중요한데 예. 뭔가 좀 제스처는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표현의 자유나 현행 법에 저렇게 좀 너무 빗나간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대북 저자세죠. 뭐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가스라이터라고. 예. 가스라이터라는 게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예. 남편이 부인을 자꾸 바보로 만들 때 어. 가스등을 켜놓고 어두운데 왜 켰냐고 하고 환한데 왜 켰냐고 자꾸 말을 바꾸고 하니까 그 부인이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지배하는 방법은 그거거든요.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게 가스등이라고 했는데 예. 이것도 북한이 대북 전단 갖고 우리가 저자세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예. 앞으로 북한의 갑질을 어떻게 예. 감당하겠느냐. 이게 시금석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실효성이죠. 예. 북한이 대북 비라는 하나의 핑계고 지금 뭐 금강산이라든지 예. 판문점이라든지 뭐 통신선 단절한다든지 예. 여러 가지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예. 법적인 것까지 넘어서 이렇게 대응한다는 거. 남북 관계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예. 그 실효성이나 뭐 법적이나 이게 얼만큼 효용성이 있는 건지 예.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박장환 교수님. 네. 통일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북한과의 어떤 연결을 좀 이어가고 싶다. 뭐 이런 의지를 나타낸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법 해석을 좀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탈북자 단체한테 강하게 나선 건데, 자,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 통일부가 뒷북을 치고 있다. 무소신에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대북 그 비방 삐라 문제가 예, 예. 모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래전부터 이것이 사회 예. 논란이 됐어요. 예. 접경 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고 손사래를 쳤고 실제로 남북한 긴장 조성에 또 위험도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것 때문에 박근혜 정권 때 이게 대법원에서의 판결까지 났어요. 이게 박근혜 정권 때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 예. 대국 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이런 삐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북 비방 삐라를 금지하거나 또는 예. 제한시킬 수 있다. 이게 박근혜 정권 때 대법원의 판결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불필요한 긴장이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그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예.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했어야 되는데 예. 진짜 말 그대로 소신 없이 원칙 없이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다가 예. 결국은 일을 여기까지 키운 거 아니냐. 아. 물론 지금 김여정의 그런 경고 담화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눈치 보기 아니냐 저자세 아니냐 예. 이런 논란을 받는데 비판을 예. 받는데 이것 또한 통일부가 소신 있게 행동하지 못한 결과인 거고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어떤 걸 하지 못한 이 모습이 결국 이렇게 나타난 거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그래서 거네요. 남북한의 합의에 대해서 예. 우리가 안 지키면서 북한 보고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북한이 안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킬 의무가 있거든요. 예. 위험도나 긴장 조성을 갖다가 미리 사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좀 그런 차원에서 그 통일부가 좀 소신을 가지고 이 남북 관계 특히 삐라 문제에 예. 대해서 좀 대응을 좀 했으면 일관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통일부가 강력 제재에 나섰지만 이 탈북자 단체들은요,
6월 25일 6.25 그때 맞춰서 대북전단 계획대로 보낼 것이다라고 또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막으려는 측과 보내려는 측 이것도 뭔가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또 위험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뭔가 맞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 있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입니다. 전 통일부 장관.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 약간 관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로 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뭐 회고록을 냈는데 그와 관련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세현, 북한 자신감 결여, 극렬한 적대감으로 표출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거의 뭐 이 담화문이에요. 그리고 북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남한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에 보면은요. 욕설 수준을 좀 넘어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동물과 물건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표현 중에 보면은. 엄청나게 험악합니다. 자, 그걸 이제 극렬한 적대감이라고 본 건데 그럼 왜 이렇게 극렬하게 적대감을 드러내느냐? 북한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해법일 수도 있을까요? 어떤 이 정세현 수석 부의장이 제시한 어떤 해법 취지의 내용인데 미국의 사사건건 허락받으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지나치게 미국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선 기사에서 그런 게 비판적 대목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은 지금 현 정부가 북한 대북 문제를 다룰 때 지나치게 북한의 저자세, 북한 눈치 보기 급급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또 정세현 이 수석 부의장은 미국 눈치 너무 보고 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 눈치도 보고 미국 눈치도 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좀 묘한데요, 분석이요.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근태 부의장께서는 이 정세현 전 장관 이 분석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일리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 아마 뭐 북한의 자신감 결여라는 부분 뭐 남북 간의 어쨌든 예. 그 체제 대결은 이미 끝났죠. 제가 예. GDP도 아마 4, 50배 차이 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뒤에 말씀하신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 북한과 관련된 예. 특히 이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면서 UN 그중에 이제 미국의 눈치를 너무 본 게 예. 아니냐. 저는 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요. 이게 아마 미국의 물론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정권이 민주당한테 넘어간다, 오. 바뀐다고 하면 예. 저는 아마 트럼프가 그동안 했던 거를 거의 다 부인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반대로 갈 그렇겠죠. 가능성. 아무래도 정권이 그렇죠. 바뀌게 되면요. 그러면 사실은 그러기 전에 조금 더 나가서 오. 역진할 수 없는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예. 저는 사실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재선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을 때 지금보다 북한과 더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때는 사실은 움직이기 더 어렵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고 어.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좀 이제 법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예. 합니다. 이제 남북교류협력법에 예. 그 반출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뭐 음. 증여도 포함돼요. 예. 그러니까 뭐 매매뿐만 아니라 예. 임대차나 증여. 그러니까 증여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대1만 주는 게 아니라 예. 무작위로 주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에서 돈을 뿌려도 증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대상 없이 그냥 그렇죠. 그냥 주는 것도 뿌리는 거. 포함되는 거라서 사실은 이 법대로 해석했으면 원래 이 예. 반출이라는 거는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물자 반출 맞는 거죠. 맞는데 아마 그동안 이걸 안 해와서 예. 공무원들이 통일부에서 아마 뭐 변호사라든지 법적인 조언을 받았으면 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받았을 것 같은데 예. 그동안 안 해와서 아마 그냥 그동안 하던 대로 그냥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래 안 해오다가 사실은 김여정 담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외부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 의견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자 반출 승인이거든요. 핵심적인 게. 물자는 맞죠. 돈이든 뭐 쌀이든 예. 뭐 달러든지 간에. 그다음에 반출이냐 아니냐인데 반출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 어떤 영리 목적만으로 한 건 아닙니다. 물건이 가는 것 자체를 말하는 거고. 승인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예. 해당은 돼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해석한 이번에 엄격하게 해석한 거 나오죠. 그동안 이제 안 해와서 어찌 보면 공무원들은 뭐 좀 이렇게 예. 하던 대로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정세균 전 장관의 의견 진단은 두 가지예요. 북한이 자신감 결여 때문에 이렇게 너무 거칠게 나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 눈치만 보고 있다. 이 두 가지 진단입니다. 자, 이준석 전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대북 예.
교류 및 어쨌든 그 갈등 관계 속에서 상호주의라는 원칙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데 상호주의 원칙대로라면은 예. 지금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응징해야 되고 맞서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예를 들어 북한이 우리 GP에다 대고 총 쏜 지 얼마 됐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저자세로 나간다는 거는 예. 전혀 원칙이 맞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고 저는 예. 금강산 관광이랑 무슨 개성공단이 되면은 예. 엄청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무슨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국민들 다 겪어봤습니다. 개성공단이 전성기일 때 예.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혀 경제에 영향 없다는 이야기고요. 다만 그것을 볼모로 해가지고 북한이 여러 가지 도발을 해왔던 것이 기억이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당시에도 여러 도발을 했죠. 목함지뢰라든지 그 도발 이후에 저희가 폐쇄한 것인데 이것을 예. 재개하려고 하면은 예. 국민에게 안보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어떠한 이득이 있으며 어떠한 변화가 이제 촉발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개성공단 안 해본 거 새로 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예. 해봤더니 북한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경제에 진짜 말했던 것처럼 값싼 노동력이라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예. 기껏해야 한국의 사양 산업이 됐고 실질적으로 매출도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일부 업종에 대해 가지고 한 5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예. 하는데 실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안정성을 가지고 하느니 차라리 동남아의 다른 국가로 가는 것이 낫다고 하고 이제 개성공단을 만든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관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거기 불안정성이나 아니면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하지 그러네요. 않겠다 그러는데 억지로 공단 채우려고 한다는 거 저는 그런 것도 오히려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정세에 따라서 이렇게 불안해서 어디 기업 활동 하겠느냐 할 수 있어요. 개성공단에 예. 계속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뭐 정세현 장관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예. 거는 뭐 그거를 지금의 3배 규모로 만들면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 3배 규모의 채널 산업이 뭡니까? 개성공단이 있었을 때 가장 그중에 첨단 산업이라 할 만한 것이 예. 손목시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이미 동남아에서 아는 사양 산업 같은 것들을 넣겠다는 것인데 이게 예.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예. 굉장히 아니라는 그런 접근 방식이고 예. 저는 김여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국가 입장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보는 것이 김여정이 뭐 일부 무슨 뭐 이 남북 관계 관련해서 직위가 있다고 하겠지만은 예. 과연 뭐 이런 말들을 비중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예.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법까지 만들겠다고 하고 법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정도 상황인지에 대해 가지고 예.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항상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갈리죠. 민족이냐 적이냐. 그리고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갈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김여정 담화 이후에 여러 가지 현상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은요.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입니다. 직위상으로는 뭐 그다지 높은 직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뭐 북한 내에서 2인자 뭐 실세로 꼽히니까 또 여러 가지 해석과 담화에 대한 어떤 뭐 또 비중을 두는 이런 의견까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거의 모든 분이 받으셨죠. 그리고 지금 많이 쓰고 계신데 아마 절반 이상 쓰셨을 듯합니다. 통계상으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두 가지 기사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기사는 어느 곳에 가셔서 가장 많이 쓰셨는지. 제가 이거 기사를 소개하는 동안 정구택 부위원장하고 이준석 전 최고도 재난지원금 받으셨죠, 두 분. 쓰셨죠? 예. 어디서 쓰였는지 이따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일단 이 기사는 어디 가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긴급 재난지원금, 음식점, 마트, 식료분점에서 가장 많이 썼다. 어떻게 보면 주로 이렇게 먹는 것, 식품 위주로 쓰신 거네요.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서 직접 사 드시거나 마트, 식료품점에서 식재를 사시거나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정부가 8개 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했는데 지난달 31일 기준이니까 지금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일단 재난지원금 충전액의 59%가 사용됐답니다. 그럼 벌써 날짜가 이거보다는 열흘 이상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이 쓰셨을 겁니다. 그리고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에서 64%, 업종별 매출 증가율은 안경점. 여기는 안경점은 재난지원금이 사용되기 전, 사용되기 후에 이제 많은 차별을 보였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표를 좀 보세요. 사용 매출액 증가. 여기 보면 병원, 약국, 학원, 뭐 헬스, 임의용 이런 데도 많이 쓰셨네요. 이런 데는 평소에 좀 갈까 말까 주저하셨는데 쓰셨다는 거죠. 아무튼 순위는 음식점, 마트, 식료품점 이런 순서로 좀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많이 쓴 어떤 이 금액 비중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전과 후에 매출이 급증한 곳입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 보니 안경점 매출이 66%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병원, 약국, 학원, 서점 순으로 매출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학원, 서점은 조금 책을 좀 사볼까 하다가 여유가 생겨 사본 건데 그러면 그동안 병원, 약국 가는 걸 주저하셨다는 건가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뭐 가맹점 매출 21% 증가했다. 그리고 외식, 아까 앞선 기사입니다. 외식하고 장보기에 가장 많이 썼다. 여기 매출 증가요. 그 그래프가 다시 있네요. 안경, 병원, 약국, 학원, 서점, 헬스, 임의용 이런 순으로 매출액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지금요 저희가 재난지원금 기사 2개를 소개해 드렸는데 아침에 매일경제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댓글 올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질문에 좀 댓글을 올려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많은 분들, 거의 모든 국민분들께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쓰고 계신데 재난지원금 어디에 쓰셨는지 그리고 왜 쓰셨는지 이런 댓글을 지금부터 올려주시면요. 저희 제작진이 좀 모아서 방송 후반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구택 부회장께서도 재난지원금 받으셨고 쓰셨는데 어디에 쓰셨어요, 주로? 저는 미용실 2번 갔거든요. 머리 손질에 쓰셨군요. 처음 갈 때는 여기 이제 나오네요. 여기 헬스 임의용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사람 거랑 같이 가서 좀 값이 나와서 많이 썼고 두 번째는 혼자 가서 써서 얼마 안 나왔는데 근데 이제 또 가족끼리 이게 어찌 보면 한 번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충전이 안 됐어요. 집사람한테 충전되다 보니까 제가 쓸 수 있는 건 경기도에서 받은 거 한정되고 국가에서 준 거는 우리 집사람이 경기도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한 사람당 줬으니까. 그렇죠. 개인당 주고 이제 가구당 준 거 보니까 저는 이제 세대주로 안 돼 있어서 가구당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용 권한이 없으셨군요. 모르죠, 제가. 근데 주로 보니까 뭐 이렇게 먹는데 아니면 뭐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피자라든지 아니면 배달 시켜 먹고 이러는데 주로 애들이 그런 거 좋아하니까 또 그런데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이 없다. 이준석 전 최고는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받으셨으면. 저는 전권을 가지고 저도 임의용에 다 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기가 이거 나타나네요. 통계가 맞는군요, 이게 지금. 저는 제가 이제 방송하다 보면 아침에 저희 동네에 이제 그 메이크업을 도와주시는 그 가게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 제도가 시작된 직후에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문의나 이런 것이 많이 오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사실 그래서 쓰니까 편리하긴 한데 이 카드로 쓰는 방식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아까 지적했던 업종들이라는 것이 안경, 뭐 그리고 학원, 서점, 임의용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소득의 탄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소득이 늘어나면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럼 이게 5월 첫째 주와 비교했던 것인데 저렇게 적었다는 거는 반대로 이분들이 코로나 국면에서 사람들이 소득이 감소하면서 제일 큰 타격을 입었다는 업종들이 가장 먼저 줄였다고 볼 수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좀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원래 그 자영업계에서 보면 학원에 대한 그 비용 지출을 가게에서 줄이는 상태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단계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실 공부를 대부분의 가정이 중시하니까 외식을 줄이는 것이 먼저지 학원을 줄인 단계까지 가면은 그게 사실 가게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나타내는 지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뭐 이분들에게 단비처럼 어쨌든 매출이 상승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거치고 나면은 또 가장 큰 타격을 볼 수 있는 업종들이 바로 이 업종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최고가 말씀하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전과 후가 매출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이거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아까 설명이 됐죠? 안경, 서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 정비도 있어요. 자동차 정비하신 분도 있고 또 높은 곳이 보면 가구입니다. 가구. 그렇죠. 가구는 경기를 좀 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 전에는 굉장히 힘드셨다는 게 나타난 것 같아요. 박장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가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래 부모님들이 대부분 가구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방을 만들어주면서 사실 그 동안에는 목돈이 가구라는 게 비싼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코로나 시국에 돈도 어려운 그런 집들이 많은데 그동안에 이제 못 사줬는데 애가 원하는 내 방 만들어 달라. 책상. 거기에 그렇죠. 책상이나 2층 침대나 꽤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의 만족도 높고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도 가구를 바꾸면서 좀 뭔가 집에만 있으면서 답답함을 해소하고 또 아이들도 자기 방에 가구가 새로 들어와서 기분 좋고 좀 이런 해서 이분 긴급재난지원금 입학
들어가기 전 예. 저학년이나 이런 어린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이 됐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동안은 가구 사이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아마 식탁에서 공부를 했겠죠. 그런 경우. 근데 자기 책상이 생기는 경우가 아마 이런 통계로 좀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윤영걸 전 대표님. 저 긴급 재난지원금 많이 쓰인 데가 보니까 주로 헬스장, 임의용, 음식점, 마트 주로 우리나라 경제권이 집안의 주도권이 여성한테로 옮겨간 게 저게 바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잘 쓰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여성들이 많이 썼다. 저희 집도 2번 썼는데요. 하나는 집사람 생일잔치 식당 가서 하고요. 네, 나머지는 집사람하고 딸하고 필라테스인가요? 그거 뭐 교정받는다고. 여기 다 통계에 들어있습니다. 통계 다 들어가 음식점 있습니다. 있고요. 여기 헬스 있고. 그래서 어디다 쓸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물어보지 말라고 해서 물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 여성한테 많이 갔다. 물어보지 말아야 될 걸 물어보셨고. 그렇죠. 그 감히 물어보냐고 또 그래서 근데 재난지원금이 의외로 지금 부유층들도 모이면은 저 재난지원금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생각해봤더니 돈이 많은 사람도 나라에서 저런 걸 받아본 게 처음인 거예요. 그렇죠. 구한 말에 외국인들이 쓴 거 보면은 백성들이 하도 수탈을 당해서 체념하고 산다 이런 게 있거든요. 처음으로 나라에서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인달아서 지금 기본소득까지 연장이 되고 그런데 저게 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공짜는 아니다. 나라에서 빚내서 주는 거다. 저 재난지원금 효과가 끝나면은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도 얘기했지만 더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잃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재난지원과 관련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아까 댓글을 예고해 들었는데 댓글들을 굉장히 빨리 올리셨답니다. 그 제작진이 금방 준비했어요. 그래서 댓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관해서 아까 제가 어디에 쓰셨는지, 왜 쓰셨는지 글을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가전제품 교체했어요. 가전제품. 평소에 좀 생각하셨던 거 이번에 기회 샀다. 그리고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덕분에 친구들한테 밥 사고 못 먹던 것도 사 먹고 아주 좋았습니다. 이분은 음식점에서 많이 쓰셨다는 얘기 같고요. 두 아이 데리고 몇 달 만에 외식도 하고 읽고 싶었던 책도 넉넉히 구입했어요. 왠지 더 알차게 쓰려고 노력되더라고요. 책을 사셨군요, 이분은. 회도 먹고 신발도 사고 마스크 등 약도 사 먹고 술도 사 먹고 이분은 술까지 곁들이셨습니다. 그리고요, 백내장 수술했어요. 이제는 TV 잘 보여요. 지금 그 수술하시고 나서 TV를 보고 계시고요. 식료품 사는데 거의 다 소진. 마지막은 이불 사고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했습니다. 알차게 쓰셨는데 보니까 다들 평소에 좀 생각하셨는데 해야지 하는 거에 알차게 쓰신 것 같습니다. 자, 사용처를 저렇게 밝혀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4명의 인물입니다. 오늘은 보통 저희가 3명의 인물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한 주제에 2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4명의 인물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낙연 전 총리, 지금은 이낙연 국회의원입니다. 워낙 뭐 기사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김부겸은 대선 불출마인데요. 이런 질문에 이낙연 전 총리 17초간 침묵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부터. 어제 사실은 이 질문을요, 여러 차례 받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곳에서 어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2호 여사 일주기 추도식이 있는데 여기 참석했어요.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추도식 얘기도 뭐 묻지만 사실 관심사는 당권, 대권 뭐 이런 거거든요. 여기 물어봅니다. 자, 김부겸 전 의원이 대권 불출마 이런 의사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생각해서 물어보니까 약 17초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 의원은 보도 이외의 것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간 겁니다. 17조를 뜸을 들였으니까 기자들은 뭔가 여기서 발표하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신문에서 난 거 본 거 말고는 없는데요.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기자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국회로 이동하죠. 국회로 갔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요. 여기 기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질문을 처음에 하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거 고욕입니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질문하니까 저 입에 지금 캔디 물고 있어서 얘기 못 합니다. 사탕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려고 사탕을 먹은 것 같기도 하다는 또 뭐 이런 후문이 있는데 이런 반응이 좀 어제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러네요. 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낙연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중에도 기자들과 마주치자 입속에 목캔디가 있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리고 아무 얘기를 하지 않은 거지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선 징검다리는 못 깔아준다. 반 이낙연으로 뭉친 잠룡들. 사실 이낙연 전 총리가 대선 지지율에서 가장 앞서고 있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잠룡들은 그렇다면 뭔가 또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반 이낙연으로 뭉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대권 당권 제한 없애려는 당의 반발, 김부겸, 연일, 대표되면 임기 채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자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낙연 전 총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게 되는 거죠. 홍영표, 대권 주자는 당권 안 된다. 가세했고요. 측근과 만찬 박원순 서울시장, 이낙연 왜 나서는지 이렇게 또 묻고 있습니다. 보도 외에는 알지 못한다. 어제 직접 한 답은 이겁니다. 보도 외에는 모른다는가 많은 질문을 받고 한 유일한 답이었어요. 자, 그러면요. 요 주제에 대해서는요. 윤영걸 전 대표님하고 박시환 교수님한테 미리 지금 질문을 드렸어요. 이 17초 동안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먼저 쓰신 분은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께 이낙연 전 총리의 머릿속에 들어가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 17초 동안 이 생각을 했을 것 같다. 어떻게 보셨어요? 식은땀 나올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네. 다른 생각이 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스크 써서 가뜩이나 더운데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전 총리의 목표는 당권 찍고 대권 아닙니까? 예. 이번에 지금 분위기로 당권을 해야 그렇습니다. 돼서 그다음에 대권으로 가면 당권만 되면은 사실 부족한 당내 개파도 좀 보충할 수 있고 예. 대권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지름길을 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합종 연행에 의해서 반 이낙연 전선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권 하려면 2년 다 해라. 이낙연 전 총리가 하려면은 대권 나가려면 대권 1년 전에는 당권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7개월도 제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당권 경쟁자들이 하려면 2년 다 해라. 그거를 먼저 총알을 쏜 게 누구겠어요? 방아쇠를 당긴 게 김부겸 전 의원입니다. 예. 육참골단이라고 있죠. 옛날에 조국 장관도 얘기했는데 예. 육참골단 내 살을 내주고 상대방 뼈를 끊는 거. 그 김부겸 전 의원이 머리를 잘 썼어요. 신의 한 수. 나 저 당권 예. 나가서 되면은 나 임기 다 채우고 대권 안 나갈 거야. 그 대신에 누구한테 한 얘기겠어요? 이낙연 전 총리 당신도 당권 하려면은 대권 나가지 말고 대권 하려면 당권 나가지 마.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홍영표, 우원식 뭐 예. 다 거기에 동조하고 예. 박원순 시장이나 뭐 다른 또 정세균 총리 예. 잠재적인 대권 주자잖아요. 예. 거기도 어떻게 보면 잠재적으로 호응하는 지금 모양새니까 이낙연 정 총리가 당권 대권을 예. 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린 진퇴양난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마스크 끼고 17조간 얘기 안 했다는 거는 예. 그럼 나도 당권 안 해. 뭐 이거가 아직 결심이 안 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만은 형세는 굉장히 이낙연 전 총리가 좀 명분이나 실리 모든 면에서 좀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17초 동안 특별히 어떤 말을 하겠다 해서 고민한 게 아니라 그냥 식은땀이 나고 뭔가 까매졌을까요? 하얘졌을까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한마디 하더라도 오랫동안 준비해서 말을 던지는 분이거든요. 17조도 저는 준비된 말이라고 봐요. 17조도 준비돼서 말 안 한 거라고 그 시간을 또 가진 것도. 봐요. 그렇죠. 네. 박창환 교수께서는 말려들지 말자.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뭐 식은땀 흘릴 게 뭐 있습니까? 이미 사실상 출마 선언했고, 예. 그다음에 대세론 타고 있고, 예. 뭐 괜히 얘기에 하나하나에 다 반응하면 반응하네 그러면서 반응한다고 오히려 더 또 기사가 결집하면서, 되고. 그렇죠. 결집하면서 오히려 더 안달이 밭달이 뭐 진짜 태클이 계속 들어올 텐데. 예.
반응해봤자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아픈 거죠. 그래서 이미 뭐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해놓은 상태에서 예.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예. 오히려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뭐 17초 얘기 안 하고 또 이미 얘기했는데 왜 똑같은 거 또 묻냐 이런 거는 나 이제 계획대로 간다 뭐 이거니까 저는 이게 가장 올바른 대응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무슨 얘기해서 괜히 말려들 수도 있다. 그렇죠. 괜히 분란을 다른 살리면 질문 안 또 되는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측 분위기를 보면요. 당권은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당권을 도전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혀도 또 얘기가 나올 테고 그렇지 않고 그걸 처리하면 또 처리하는 대로 여러 가지 얘기했으니까 아예 얘기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분위기로 해석이 되는데 오늘도 아마 기자들이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또 어떤 모습일지요. 자, 민주당에 계신 션그태 부위원장께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낙연 전 총리를 바라보는 당 분위기. 고민이 많으시겠죠, 당연히. 지금 예. 모든 분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구도가 어쨌든 이제 임기를 다 채우냐, 7개월만 하느냐 이런 구도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당내 의견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이제 당헌 당규를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렇게 예를 들어 당대표를 선출을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당대표랑 최고위원을 따로 뽑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일 지도 체제로 예. 돼 있죠. 그래서 최고위원도 그럼 관둬야 되느냐.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최고위원은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당대표만 새로 뽑느냐. 뭐 차순위가 승계하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집단 지휘 체제로 당대표랑 최고위원을 한 번에 선출할 거냐.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그 뜻은 1등이 당대표가 되고 2, 3, 4 뒤는 최고위원이 되고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요? 그렇게 바꿀까. 아니면은 뭐 최고위원은 그대로 가고 예. 지금처럼 당대표랑 최고위원 따로 뽑아서 당대표 2등한 분이 승계하게 하든지 아니면 또 다시 또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예. 사실은 이 당헌 당규 개정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예. 제가 보기에 이 당대표 선출에 대한 뭐 본인들 출마 선언이라든지 이게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현행대로는 원래는 아마 뭐 그러니까 당대표가 그만두면 최고위원도 그만둘 수도 있고 예. 또 승계 규정이 있어서 예. 아닐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유권 해석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뭐 남의 당 얘기는 하지만요.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이게 시작이 된 게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가 당권 도전을 안 한다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갔을 거예요. 그냥. 어차피 당권 도전하실 분은 당대표를 계속 임기까지 2년 동안 하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니까. 근데 이낙연 전 총리가 당권에 도전한다고 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당권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관심을 둔 이유 어디라고 보세요? 제가 뭐 다른 당 사람이긴 하지만은 예. 그래도 이제 저는 참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예. 대권 지지율이라는 것이 여야 공이 통해 가지고 예. 뭐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고 그리고 예. 상당한 격차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왜 저렇게 이낙연 총리 측에서는 그 조급해하는가? 그 당권마저 장악하려고 하는가가 하나 궁금증이고 두 번째는 왜 민주당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낙연 개라고 말할 만한 분들이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저렇게 왜 유력한 그런 대권주자인데. 그러니까 저는 예. 그 부분이 신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에 대한 답은 예. 아마 이낙연 총리 측은 알고 있을 것이라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급증이 당권을 먹고 그 안 속에서 뭐 당직을 나눠주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낙연 개라는 확고한 개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어떻게 때문에 보면은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의 답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예. 반대로 그럼 또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예.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정치적 목표를 정했다고 한다면은 예. 이게 그렇게 고민할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명분과 어쨌든 메시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대권에도 관심 있는 게 맞지만은 예. 그 전까지 당을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예.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가 이제 2년 남았는데 1년 동안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당원과 국민들이 좋게 평가해 주신다면은 저는 대권에도 도전할 수 있겠죠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저보다 똑똑한 분인데 왜 안 할까요? 좀 궁금합니다, 진짜 보면은. 뭔가 고민이 있는 거죠, 지금 고민이. 아니면 어떤 시점을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이른바 타이밍을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자들이 뭐 계속 물어보지만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요, 계속. 그래서 이런 기사까지 나옵니다. 17조의 침묵이다. 이런 기사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세 번째 인물 하나의 사진에 같이 있어요. 아시겠죠? 진중권, 윤영찬. 진중권 전 교수, 그다음에 윤영찬 지금 현 의원입니다. 왜 나왔을까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화면 봐주시죠. 어제 진중권 전 교수가 국민의당 초청 강연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합니다.
전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등과 비교를 하면서 그때는 안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좀 달라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 대통령은 남이 써준 연설문을 읽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비판적인 거죠. 그래서 뭔가 본인의 철학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서 하는 것 같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것 같다. 이런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자 윤현창 의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였죠. 발끈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보지도 않은 사실을 상상하는 건 진중권 씨의 자유지만 그걸 확신하고 떠들면 뇌피셜 알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다. 뇌피셜이라고 딱 규정을 했어요. 참고하세요.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자 진중권 전 교수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시죠. 다음입니다. 그 진중권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또 반응을 보였어. 본인의 에세이에서 글을 올리면서 내가 말한 걸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셨군요. 그러면서 유치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철학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을 한 거지 내가 연설문을 안 쓴다고 그랬는 거냐 직접. 유치하게 왜 그러세요? 또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옥신각신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그때 부위원장과 이준석 전 최고는요 의견을 좀 써주세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반응이 있었어요. 하승창 전 시민사회 수석 사실 아닌 것을 억측으로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 최우규 전 연설기획비서관 명백한 거짓 내가 해봐서 한다. 이런 얘기. 자 그럼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보면 그게 없거든요. 이렇게 남이 써준 연설문 그냥 읽는 거고, 그다음 탑캐맨이 해주는 그 이벤트 연출한다는 약간 의전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청구택 부위원장 이 순서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이준석 전 최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전에 뭐 당내에서 뭐 과거 안철수 대표 측 지지자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와 경선할 때 그런 어떤 뭐 지지층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 표현하고 할 때 양념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뭐 이렇게 정치하다 보면 선거하다 보면 양념 같은 일들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러니까 어쨌든 비판이나 이런 것에 관대하다는 입장을 본인이 보이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진중권 교수가 저분 이제 뭐 공직자도 아니고 그냥 사인으로서 이야기하는 어떤 발언에 대해 가지고 의원 나으리들이 몇 분이나 나서가지고 지금 이제 비판하고 수석을 지냈던 분들이 비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 제가 김여정 얘기할 때 이런 말 했었는데 이 상호주의 원칙이 깨졌다. 무슨 말이냐면은 왜 김여정이라는 어쨌든 뭐 최고위급 그런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하는 말에 반응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법 해석까지 다르게 하느냐. 저게 한번 먹혔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김여정 씨는 더 많은 말을 할 겁니다. 이제 김정은이 말할 필요가 없다. 김여정 단계에서 말해도 되는구나로 생각하면은 메시지가 저쪽으로 몰리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진중권 교수가 이런 어떤 개인적인 논평 또는 강연에서 했던 말 하나를 잡아가지고 여권에 있는 뭐 핵심 관계자들이 이렇게 말꼬리 잡기에 나선 거거든요. 보면은 누가 봐도 써준 걸 읽는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냥 투영한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뭐 아주 자꾸 그대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썼느냐 아니면 뭐 문재인 대통령 첨삭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뭐 다투고 있는 모습은 사실 앞으로 봤을 때 이제 언론은 진중권 교수의 입에 더 주목할 것이고 청와대나 아니면 이런 뭐 지금 옹호에 나선 참모들 같은 경우에는 건건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으시면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되실 것이다. 진중권 승입니다 이거는. 진중권 희원 교수 사실은 매일같이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죠, 지금요. 근데 어제는 강연을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에 계신 현그택 부위원장. 무대응이 상책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처럼 진중권 교수야 뭐 전 교수죠. 교수인가요? 뭐 전 교수인지 전 교수입니다. 원래 뭐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스타일이니까 사실 반응 안 하는 게 낫거든요. 이분이 뭐 지금은 어찌 보면 야권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의당에 계시다가 나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이나 아니면 국민의당 뭐 강연에 있을 때 가서 초청받아서 하시잖아요. 아니 한 1년 전만 해도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좀 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바뀌었다 그러는데 는 본인이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사건은 어쨌든 법정으로 갔으니까 그걸 보면서 입장을 바꿨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핑계고요.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인 소신이나 예. 입장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보더라도 뭐 연설문이라는 게 뭐 예. 쓰는 것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또 얼마나 꼼꼼합니까? 본인이 다 고치기도 하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썼던 글이나 책들을 보면 예. 굉장히 원칙주의자예요. 그리고 참모들하고 토론을 해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오히려 더 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게 많은데 예. 뭐 검찰 개혁이라는 이거 보면 한 20년 이상 꼭 본인의 원칙을 쭉 갖고 온 거예요. 이 공수처라는 것도 보면 뭐 바뀌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를 남의 생각으로 어찌 보면 이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좀 뭐 비슷한 식으로 좀 몰고 가고 싶은 것 같은데 연설문도 대신 써줬다. 예. 뭐 최순실이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예.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진중권 교수 하는 말에는 그냥 무대응하는 게 최고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구택 부위원장께서 아마 민주당의 약간 불편한 약간 분위기를 좀 반영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윤영걸 대표님. 전 남이 써줬다 아니다 이거는 그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이면 연설기획비서관이나 비서실장들한테 초안 가져와서 다듬어서 올리는 것도 대통령의 워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만 뭐가 지적하고 싶으냐 저는 예. 이거 좀 안 보고 지금 대화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화식으로 옛날에 삼김 YS니 예. JP니 DJ니 이런 사람도 대화식으로 했잖아요. 예. 지금 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안 보고 얘기하거든요. 예.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아.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은 뭐 읽는 거 못 봤잖아요. 항상 대화식으로 예. 대화식으로 해야지 상대방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바꾸는 게 좀 어떠냐. 좀 스타일을 좀 자연스러운 쪽으로 그렇죠. 바꾸는 게 과거에 어떠냐.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할 때 일제히 적었어요. 예.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적은 부하들만 살아남는다고 해서 적자 생존. 예. 근데 지금도 똑같이 읽고 쓰고 해요. 읽고 쓰고 받아쓰기. 예. 그거 좀 바꾸고 대화식으로 참모들도 그냥 와이셔츠 편안하게 입고 옷 편안하게 입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게 아니고요. 예. 이렇게 좀 한마디 하고 대통령은 그거 내 생각 좀 잘못됐네. 이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서로 예. 얘기를 오고 가는 거. 예. 지금 요새 민주당에서 인기 있는 예.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직도 있지만은 조금박해예요. 조금박해. 조응천, 박용진 예. 그리고 금태섭 예. 또 최고위원 김혜영 예. 왜 그래요? 진영 논리가 아니라 조금 다른 소리를 내잖아요. 민주당 내 쓴소리 4인방이라고 통칭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진중권 씨의 평론은 그 대신 써줬다가 아니라 예. 꼭 읽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대화식으로 좀 회의 좀 해라. 이런 뜻으로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 박찬희 교수님. 네. 뭐 이제까지 대통령들이 예. 다 짜여진 각본대로 질의응답하는 걸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다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예. 뭐 국민과의 대화나 이런 데서 또 기자회견에서 예. 기자들에게 사전 질문지를 받지 않고 질의응답을 한 사실상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또 그런 점에서 대화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예. 문재인 대통령만큼 대화식으로 한 사람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대변인실에서 근무했던 분한테 예. 들은 얘기인데 예.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밑에서 써준 거 그대로 읽는 거 아니다라고 한 얘기의 속뜻은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와 철학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나간 거다라고 얘기한 건데 오히려 진중권 교수가 그 SNS의 이야기의 참뜻을 예. 오히려 자기가 그 문구를 보고 왜 내 말 이해 못해? 나하고 대화가 안 되네? 이런 식으로 그 대화를 커트한 거 아니냐.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제 네 분이 각각 다른 시각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일본은 일본인입니다. 아소다로. 일본의 부총리예요. 그리고 재무상. 우리로 치면은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위치인데 굉장히 위상이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막강한 정치인이라고 통하죠? 내용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를 언급했어요. 한국은 격리 위반 때 벌금 내는 나라다. 일본을 한국처럼 취급하지 말라. 이 뭐죠, 이게? 우리를 약간 이렇게 밑으로 봤다는 뜻인가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일본은 강제 없이 외출 자제 잘 따르다. 잘 따르는데 한국은 위반하면 벌금 내리는 나라 아니에요? 이거 우리 또 이렇게 밑으로 놓은 거군요, 보니까. 다른 나라 무시하며 또 일본의 민도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자랑질 아닙니까, 이거? 그러자 야당, 정치가 자격 없다, 이런 비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정확히 했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아소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정부가 외출 자제를 요청한 것만으로 국민이 모두 열심히 동참했다. 국민 퀄리티가 높지 않느냐 자랑한 거예요. 이어서 한국과 같은 취급을 하지 말아달라. 이거 듣는 한국인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거 지금. 한국은 엄하게 정해서 하고 있으니 위반이다라고 하면 바로 벌금이 얼마란 얘기가 된다. 뭐 일본이 낫다 뭐 이런 걸 우리를 또 끌어들여서 앞서서는요. 유럽 국가나 미국을 겨냥했고 민도가 낫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얘기를 합니다. 자,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東アジアの中では、中国、韓国、台湾と比較すると日本が一番ございます。この安倍・麻生理論からしますと、日本の民度、東アジアで最悪と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が、そういう認識なんでしょうかね。強制力がありませんからね、うちの方は。強制力になってやってんだから、韓国と一緒にせんでくださいよ。違反でしたらって言ったらすぐいくらって話になってますんで。 자, 이거 박창희 교수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왜 이러죠? 이분은 사실 또 우리나라 관련 망언을 또 많이 했어요, 그동안. 그 맥락인가요? 아소 저기 예. 재무상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예. 사실 이런 비판은 일본에서뿐만이 아니고요. 프랑스에서도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을 공개하는 거를 두고 프랑스에서 한 평론가가 예. 아니 어떻게 개인 신상을 저렇게 마음대로 아무리 방역도 좋지만 이렇게 한국이 마치 중국과 같이 민주주의가 낮은 나라인 것처럼 폄하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좀 얼마 전에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프랑스 내부 언론으로부터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아소도 똑같은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이후에 프랑스는 어떻게 됐느냐. 예. 통행금지를 했습니다. 그럼 통행금지가 낫냐 아니면은 그러게요. 방역, K방역으로 불리우는 이동 동선을 공개해서 예.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어떤 방역 시스템을 만드는 게 낫냐 이랬을 때 프랑스의 여론은 대한민국의 편을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소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일본 예. 야당들이 맹 비난하는 이유가 예. 벌금을 매길 땐 매기고 할 때 하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비밀리에 얘기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 검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정보도 공개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예. 사람들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는 것은 우리나라 방역의 특징인데 이거에 대해서 모든 나라에서 평가가 높은데 일본에서는 그것마저도 폄하하는 거에 대해서 니들은 뭐 하는데 이렇게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야당의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일본 정치인들 아베 총리도 그렇고 아소 이 부총리도 보면요. 코로나19 대응 관해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좀 배우고 싶어하고 뭔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인정할 수 없다. 끝까지 인정 못한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인정 안 할 거다. 뭐 이런 게 읽혀집니다. 사실은 이 대목들에서요. 근데 그래봐야 일본만 손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예. 저는 아마 위원장. 일본이 뿌리 깊은 아시아에서의 뭐 우월주의 같은 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일제 침략도 대동아 공양권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예. 유럽이라든지 서구의 침략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하는 거다. 침략이 아니라 이렇게 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G7 확대하는데도 보면 일본이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어요. 불편했어요. 아시아에 유일하게 어쨌든 본인들만 선진국이었는데 예. 우리나라, 뭐 호주, 인도 이렇게 들어가면 뭐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국회 저런 데서 예. 답변할 때 다른 나라를 직접 언급하면서 비교하지 잘 않거든요. 질문을 하더라도 조심하죠. 아니, 그렇죠. 우리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본에 어떻게 한다 그러면 뭐 그거는 밖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국회에 예. 답변하고 언론에 나가는 부분인데 직접 저렇게 얘기 안 하는데 통상 정치인들은 좋은 사례로서만 외국 이름을 얘기해요. 그렇죠. 통상 오히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 오히려 뭐 웬만하게 아프면 그냥 참아라. 그리고 병원에 가도 진찰을 많이 하면은 예. 오히려 우리가 처음 막 검사를 많이 할 때도 의료 시스템 붕괴된다 이런 걱정하면서 뭐 2, 3일 정도 열이 나고 오히려 뭐 아플 정도 웬만하게 그리고 젊은 스모 선수도 검사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비난이 많은데 그거를 꼭 한국을 비교하면서 본인들이 민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더 낫다는 거잖아요. 더 우월한 민족이라는 게 뿌리 깊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열등한 민족, 우월한 민족. 본인들은 아시아에서 그래도 다른 민족, 예. 다른 나라들보다 낫다. 이런 어떤 뿌리 깊은 우월주의가 남아있는데 저는 좀 위험한 사고다라고 봐요. 이게 저는- 확대되면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 이제
그런 뭐 침략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예, 이준석 문제가 씨.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 아소 이제 부총리가 이야기한 민도라는 발언을 예. 뭐 민도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전체주의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전체주의적 사고와 수능적 사고 때문에 저는 일본의 그 아까 대동아원권 얘기했지만은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뭐 카미카제 전 세계가 다 압니다. 그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카미카제 무슨 예, 만세돌격부터 해서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런 전체주의적인 예. 요소가 갖고 왔던 불합리한 면도 있었고 또 반대로 그런 어떤 수능적인 자세 때문에 그 전후 질서가 미군에 의해서 재편된 것이지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 이게 전부 다 예. 그 부수적인 효과라는 것을 예. 알면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얘기 혼자 하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이걸 더 끌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플로이드 짓누른 경찰 1명 아닌 3명 장례식엔 추모객 2,0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한 영상이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 이겁니다. 사진 보세요. 지금 통상 알려지긴 여기 밑에 깔려 있죠. 여기 이 한 사람이 누르는 것만 이쪽 반대편에서 영상이 하나 공개됐는데 다른 영상 보니까 이미 뒤에 다른 사람이 또 짓누르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다가 아니고요. 미국에서 지난 4일 시위에 나섰던 한 70대 노인을 경찰이 미는 그래서 부상을 입는 영상이 있거든요. 지금 나갑니다. 저기 보세요. 지난 4일 뉴욕주입니다. 경찰이 저렇게 밉니다. 그리고 저 노인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칩니다. 그리고 피를 흘립니다. 그러나 그냥 가죠, 경찰이요. 결국엔 저렇게 부상을 입고 가게 됩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저렇게 해서 그냥 툭 밉니다. 사실 별다른 행동을 한 건 아니었어요. 자,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다른 영상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Think the blood coming out of his head was staged? How reckless, how irresponsible, how mean, how crude. Makes no sense that we are fanning the flames, not at this time. This is not good. It was a shocking thing to say, and I won't dignify it with any further comment. 자, 이 만평 보세요.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경찰이 그냥 툭 민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 의미 뭘까? 재선 가는 길 트럼프 대통령이 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용보조 대표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될 때는 분열적인 화법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같은 무자비한 공격 그런 화법 갖고 대통령이 되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 이번 코로나19 대응하면서는 그게 아마 지금 부메랑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70대 노인이 경찰에 밀려서 저렇게 쓰러졌는데도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그 흑인 플로이드 그거 죽었을 때도 사과 안 했거든요. 근데 음모론을 제기했어요, 오히려. 설정이라고 하고 급진 좌파, 안티파가 일부러 조작해서 만든 거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또 지금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나 이런 거는 전혀 없이 오히려 뭐 재선 캠페인을 야외 유세를 강행하겠다. 코로나19하고는 별 관심 없는 저런 행동 보이는 게 오히려 저 재선 바이든한테 지금 자꾸 좀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팔을 지금 지지층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작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게 먹힐지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미국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지금.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주별선거인단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흑인 인권이나 소수자 인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어떤 그 대도시권,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주들은 민주당 초강세 지역입니다. 일반에서 이제 남부에 있는 공화당 주들이라든지 아니 공업지대 같은 곳들 이런 곳들이 이제 공화당이 공략해볼 만한 곳들인데 그 전략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당선됐던 사람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소위 말하는 PC라고 하죠.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 동서부 해안가 연안의 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 역대 이제 민주당 후보가 계속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어차피 나 지지 안 하는 곳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선거 방식이고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는 본인이 한번 써봤던 전략이기 때문에 좋은 이벤트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에 있었던 어떤 공업지대를 우대하는 형식보다는 이게 더 위험한 방식이고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지금 그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을 보면 트럼프가 상당히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대선과 뭐 시위, 코로나까지 겹쳐서 몇 가지가 겹치니까 이런 모습이 매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우리나라 내부의 모습,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일도 있었나 봅니다. 창녕학대 소녀, 쇠사슬로 묶고 이런 얘기를 경찰에서 했답니다. 경찰이 압수했는데 집에서 뭐 이런 걸 찾았대요. 무슨 쇠사슬도 발견이 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한 걸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쇠사슬, 줄을 채웠고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줬답니다. A양은 집 위로 갑니다. 집안에서 목줄을 하고 있었고 설거지나 집안일 할 때만 이 목줄을 풀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뭔가 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혹행위 아닙니까? 왜 이러는 거죠? 도대체 부모가. 자, 그러자 다음 기사 보시죠. 어제 정부 당국에서 이런 추진 계획입니다. 부모라도 체벌은 안 된다. 민법에서 자녀 징계권을 아예 삭제하거나 뭔가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민법 915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권자는 그 자녀입니다.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근데 이 규정 때문에 징계가 마치 아이들에 대해 어떤 행위를 가하는 게 합리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된다.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을 삭제하거나 이 징계에서 체벌 같은 건 안 된다고. 그런 걸 못 박자 뭐 이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정구택 부위원장. 네네. 근데 이거 사실 옛날부터 얘기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부터 얘기됐었는데요. 이게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저기 똑같은 규정이요. 초등교육법에도 있어요. 교사, 그러니까 학교장이 어쨌든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를 할 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징계는 당연히 체벌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벌이라는 거는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가하는 거잖아요. 어떤 행정적 조치를 그렇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훈육이라 그러면 이제 말로 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신체적인 가해는 안 된다. 이제 그런 해석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 징계를 없앨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애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몰래 누구 걸 훔친다든지 아니면 뭐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간다든지 그럴 때 결국은 부모가 책임지거든요. 미성년자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제는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안 간다든지 아니면 뭐 남의 거 훔친다든지 이럴 때는 바로 그렇다고 경찰에 고발할 수는 없잖아요. 너 왜 그랬니? 말로 할 수 있지만 말을 여러 번 해서 안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많은 부모들이 고민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체벌도 사실은 어디까지를 체벌로 보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수위를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학대까지 가면 안 된다. 상해라든지 치상이라든지 뭐 다치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약간 어느 정도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을 듣게끔 하는 교육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걸 없애지 못한 거예요. 60년대부터 있었던 건데 사실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없애자는 말이 나왔었죠. 근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징계는 체벌이 포함 안 되는 건 해석상 당연한데 저걸 핑계로 해서 부모들이 이제 육체적인 어떤 체벌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는 근데 뭐 완전히 삭제는 지금은 제가 보기에 조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삭제보다는 개정 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 주셨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0년 만에 사상 최고다. 요즘 자주 듣는 표현입니다. 실업, 적자, 빚 이런 뉴스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사는 게 크게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초강세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어리둥절한 상황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 잘 읽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